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오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62의 박민준입니다. 62살의 나이에 28살 아가씨와 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시험 삼아 같이 지내보기로 한 그날 밤,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인생이 어찌나 빠른지 가끔 앉아 돌이켜보면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대학교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젊은 교수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은퇴한 노인이 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고 막내딸은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2층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아내는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혼자 누운 밤이면 그 적막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광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혀를 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민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셈인가?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나? 이제 그만 새 출발을 생각해보게.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들어 녀석의 말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먼저 간 아내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네 아직 정정하지 않나. 60대여도 건강하고 총기도 여전하고 말이야. 마침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젊은 아가씨가 기댈 곳을 찾고 있다는군. 김 여사가 자네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묻더군.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 젊은 아가씨와 선을 본다니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건가? 그 아가씨는 28, 창창한 미래가 있는데 나 같은 늙은이를 왜 찾는단 말인가? 광수 씨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보면 알게 될 걸세. 세상에는 믿기 힘든 일도 많은 법이니까.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텅 빈 집의 시린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식어 빠진 밥의 수저 하나, 밥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저녁 식사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 적적하실 텐데 좋은 말벗이라도 찾아보세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늘 마음이 쓰여요. 라고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저도 변화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용기를 내어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는 무척 기뻐하며 그 아가씨의 이름은 은하이고 28살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회계사였지만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오랜 투병 생활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고요. 은하 씨는 더 이상 젊은 남자들의 달콤한 말은 믿지 않는다며 진중하고 기댈 수 있는 어른스러운 남자를 찾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호기심과 연민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다림질에 둔 하얀 셔츠를 입고 딸이 보내준 향수를 살짝 뿌렸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카페 안은 은은한 커피향과 조용한 음악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기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은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봄하늘처럼 맑고 커다란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맞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선생님.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하 씨,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고우시네요. 제 말에 그녀의 두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독서 취향이나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소소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고 점차 가족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여린 외모 뒤에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를 홀로 돌보며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지만 그녀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게 되자 매몰차게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그녀가 안쓰럽고 가여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의 빈자리가 이상한 공감대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나이 차이를 잊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62세의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통하는 한 여성과 대화하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은하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선생님. 그 한마디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차상 앞에 앉아 있는데 낯선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였던 이 맞선이 저를 시험 동거의 하룻밤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밤에 제가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첫 만남 이후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제 심장은 메마른 돌처럼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하 씨의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잠들어 있던 제 마음 한구석에 불을 지폈습니다. 감히 사랑이라 부를 순 없었지만 분명한 설렘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렵고 기대되면서도 망설여지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섣불리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급해 보일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늦은 오후 현관으로 노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은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미리 알려준 번호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몇 년 동안 누가 제게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던가요? 늘 혼자서 간단히 차려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가씨가 제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니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답했습니다. 네, 별일 없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어려운 형편인데도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집으로 초대하다니요. 이건 너무 진지한 단계가 아닐까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과일 바구니와 작은 과자 상자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있는 그녀의 집은 낡고 자그마했습니다. 회색빛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하 씨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이 창백한 아주머니,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주머니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생각해요. 우리 은하가 선생님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찡했습니다.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은하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소박한 반찬들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 아주머니는 제 가족, 건강, 그리고 예전 직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60이 넘었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했으며 남은 노후에 좋은 말벗을 찾고 싶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인생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지요. 은하 씨는 조용히 제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가끔 저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다정한 눈빛에 저는 마치 첫사랑을 겪는 소년처럼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사 후 아주머니는 지난 몇 년간 병마에 시달리며 은하가 홀로 약값과 생활비를 감당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에게 다가왔던 남자들도 그녀가 아픈 노모를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두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책임감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실이 은하 씨를 더욱 존경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하 씨가 골목 어귀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나이에 대한 자격지심과 모든 회의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은하 씨와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하 씨의 미소, 아주머니의 감사하는 눈빛, 그리고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저녁 식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운명일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허락할까요? 보수적인 성격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준호는 분명 격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재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 마음속에는 어머니 모습 그대로 간직하셔야 해요. 라고 말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설렘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세상의 시선 사이에서 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후 은하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 하룻밤 묵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험 삼아 같이 지내본다는 생각과 세상의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에 대한 연민과 마음속의 이끌림이 저를 고개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룻밤의 결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믿을 수 없는 광경으로 저를 이끌게 될 줄은 말입니다. 은하 씨가 전화했을 때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급하면서도 무언가 부끄러운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단골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혼자 두기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하룻밤만 어머니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녀가 너무나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들의 시선과 세상의 입방아가 두려웠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 28살 아가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니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하지만 밤새 홀로 누워있을 아주머니를 생각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하 씨가 저를 얼마나 신뢰하기에 이런 부탁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작은 가방에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을 챙겼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터라 저는 늘 단정하고 꼼꼼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은하 씨의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저 하룻밤 도와주는 것뿐이야.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제가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한적했고 낡은 벽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쳐 은하 씨의 낡은 집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하 씨는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았지만 손에는 일하러 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계셔주셔서 정말 마음이 놓여요. 어머니가 밤에 기침을 자주 하셔서 말벗이라도 있으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건넨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에는 아주머니의 희미한 숨소리와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민준 선생님, 괜찮다면 여기 앉아서 저랑 이야기나 좀 나눠요. 이 집에 남자 손님이 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침대 옆으로 의자를 옮겼습니다. 작은 방,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난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고된 인생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들려주는 젊은 시절 이야기, 굳은 비바람을 맞으며 자식을 키워낸 세월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기침 소리에 섞여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은하 씨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두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우리 은하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비는 일찍 가고 나는 평생을 알았으니 걔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결혼하겠다던 놈도 있었지만 이 늙은 어미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는 다들 등 돌리더군요. 나는 우리 딸이 나처럼 평생 외롭게 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그리고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은하 씨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눈이 제게 무언가 묻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주머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기도 전에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지막한 속삭임과 함께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벽에 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웬 남자가 웅크린 채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그 남자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은 붉었고 인상은 험악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은하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누구신데 이 시간에 찾아오신 겁니까? 남자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은하의 옛날 사람이야. 빚받으러 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흉흉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온할 것이라 생각했던 하룻밤이 상상도 못했던 장면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하 씨의 삶에는 제가 모르는 더 깊은 상처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저 말벗이 되어주기 위해
이곳에 온 저 역시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민과 책임감, 그리고 용기까지 시험받게 될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낯선 남자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단호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삶이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은하 씨의 마당에 나타난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만이 그의 험악한 얼굴과 충혈된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밤도 깊었고 여기서 찾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는 섬뜩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영감님, 당신이 뭔데 나를 쫓아내. 내가 걔한테 쓴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받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은하 씨의 과거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흉흉한 눈빛과 협박조의 말투는 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계신 아주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문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은하 씨는 이제 당신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그녀가 돌아왔을 때 하시고 지금은 당장 돌아가 주십시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은하가 몇 년 동안 나한테 빚진 거 몰라. 내가 걔 먹여 살리고 걔네 엄마 약값도 대줬어. 내가 없었으면 걔가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와서 웬 늙은 영감이 끼어들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방 안에 아주머니가 놀라실 테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 이야기는 내일 합시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성큼 다가서자 지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팔을 벌려 그를 막으며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소. 몇 초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그가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방 안에서 아주머니가 심하게 기침하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선생님, 밖에 누구예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 영감님 봐서 물러나지.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은하는 빚을 갚아야 해. 내일 다시 올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비틀거리며 골목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른 기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니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다가가 아주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어머님, 술 취한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는 제 눈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에 불안감이 어려 있었지만 더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누워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은하 고생 많이 했어요. 그저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정말 은하를 아껴주신다면. 아주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힘겨운 숨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하가 빚을 졌다니?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걸까? 아니면 이용당한 걸까? 왜 내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 조용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온 줄 알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은하 씨였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피곤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바로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어머님도 방금 깊이 잠드셨습니다. 은하 씨는 의자에 앉아 무언가 불안한 듯 두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발을 들이려면 그녀의 과거와 비밀까지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은하 씨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밖에서 연민만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뢰 위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어깨가 되어주기 위함이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은하 씨가 골목 어귀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보자 그저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 걱정 말아요. 은하 씨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이 불확실함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요.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곧 밝혀질 진실이 저를 경악하게 할 충격적인 광경으로 이끌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모습과 그가 뱉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게 살아온 제가 갑자기 안개처럼 모호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감이었습니다. 은하 씨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와 그녀의 늙은 어머니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집에 돌아오니 아들 준호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저는 당황해서 둘러댈 말을 찾았지만 아들의 엄한 눈빛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는 분 댁에 좀 다녀왔다. 밤새 돌봐드릴 분이 계셔서 준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시기에 아버지가 밤새도록 계셔야 하는데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아들에게 선을 본 이야기, 은하라는 젊은 아가씨의 어려운 사정, 그리고 그녀의 집에 다녀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낯선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그저 편찮으신 어머님을 돌봐드리기 위해 머물렀다고만 했습니다. 제 말을 다 들은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굳어버렸고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이 연세의 선을 보시다니요. 게다가 28살이라니요. 제 여동생 뻘이에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은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집안 체면은요.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저를 걱정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편협함과
보수적인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 누구에게나 나이에 상관없이 말벗을 찾을 권리가 있어. 아버지는 그저 남은 노후를 함께할 사람을 원했을 뿐이고 은하 씨의 딱한 사정이 마음에 걸렸을 뿐이다. 네가 그런 편견을 갖고 모든 것을 봐서는 안 된다. 준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젊은 여자가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건 뻔해요. 돈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그런 일에 휘말리는 걸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제 아들이 이렇게 모진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네가 걱정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를 막을 권리는 없다. 나는 평생을 산 사람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화를 내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격렬한 반대로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은하 씨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혹시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저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웬 남자가 찾아왔었습니다. 그가 좋지 않은 말을 하더군요. 제게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은하 씨는 당황하며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더는 숨길 수가 없네요. 사실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를 이용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고는 그걸 빌미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떠났었는데 이제 와서 빚을 핑계로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면서 동시에 끈질긴 악연과도 싸워야 했던 이 젊은 아가씨가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제 내가 있으니 내가 당신과 어머님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은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감사함과 깊은 신뢰를 읽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어깨 위에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현관에 앉아 있을 때 은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끔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약해진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미래가 있어요. 절대 포기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미 은하 씨의 삶에 깊이 발을 들였고 더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풍파가 닥쳐올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할 줄은 말입니다. 그 진실 앞에 섰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모든 것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하 씨에게 과거의 진실을 들은 후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맞선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집 안에 앉아 벽에 걸린 아내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온화한 얼굴이 마치 당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여자 만나고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벌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라고 다들 수군거려요. 우리 집안 명예가 조롱거리가 되는 꼴 저는 못 봅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늙었다. 헛된 명예는 필요 없어. 그저 남은 인생의 따뜻함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네가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를 막지는 말아다오.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나가버렸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자 관계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된 이상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하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마당에서 분주하게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어머니가 계속 선생님을 기다리셨어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선한 얼굴을 보자 제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와 마당을 쓸고 화분을 정리한 뒤 아주머니를 뵈러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전보다 더 쇠약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준 선생님, 오셨군요. 선생님만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내 딸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소박한 나물 반찬에 생선구이 하나가 전부였지만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어머니와 저에게 정성껏 반찬을 집어주는 은하 씨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은하 씨와 함께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죄송해요. 그 남자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손에 제가 예전에 썼던 차용증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경황이 없어서 썼던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끝내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빚은 갚으면 되지만 그가 당신을 협박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어요. 내가 함께 방법을 찾아볼게요. 은하 씨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일찍 잠드셨고 저와 은하 씨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던 날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들을수록 그녀가 가여웠고 28이라는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인생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무렵 갑자기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은하 씨는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역시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은아, 나와.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영감 뒤에 숨으면 끝날 줄 알아? 차용증이 내 손에 있는 한
넌 내 소나귀에서 못 벗어나. 은하 씨는 제 등 뒤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오. 할 말이 있으면 내일 경찰서에 가서 합시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경찰서. 여기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누가 봐도 빚진 건 저 여자야. 영감님,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 밖으로 나가 그와 마주섰습니다. 조소, 차용증 가져오시오. 내일 내가 그녀와 함께 해결하겠소. 하지만 오늘 밤 당장 여기서 사라지시오. 제 눈빛은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그도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두고 봐, 후회하게 될 테니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은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은하 씨와 아주머니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더 이상 그들을 떠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치더라도 저는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마주하게 될 어떤 광경 앞에서는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 현관에 조용히 앉아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새 그 남자의 협박과 험악한 얼굴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이 일이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은하 씨의 말대로 그녀가 차용증에 서명을 했다면 그는 그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악용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빚을 졌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것입니다.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하 씨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아침부터 또 찾아왔어요. 골목 어귀에서 소리 지르고 집으로 쳐들어오려고 해요. 겨우 어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어요.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바로 갈게요. 문 꼭 잠그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말아요.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은하 씨 모녀가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골목 어귀에 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저 여자는 나한테 빚을 졌고 갚아야 해. 저는 그에게 다가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차용증을 가져오라고 했잖소. 그녀가 빚진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함께 갚을 방법을 찾겠소. 하지만 밤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아픈 노인이 있는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건 절대 용납 못하오. 그는 비웃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나 보지? 내일 차용증 가져올 테니 돈이나 두둑이 준비해 두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고 그 자리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팽팽한 긴장감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은하 씨가 어머니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 선생님, 그냥 우리를 모른 척해요. 우리 때문에 선생님까지 구설에 오르는 건 원치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주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려울 때 등 돌리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은하 씨는 잘못이 없어요. 단지 힘든 상황 때문에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나쁜 건 그걸 이용하는 저런 사람이지요. 맞서야 한다면 제가 두 분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은하 씨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깊이 관여하실수록 아드님께서 더 반대하실 거예요. 선생님 마음고생하실까봐 걱정돼요. 저는 28배 나이에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진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쓰럽고 가여웠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구겨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빚 5천만 원, 저 여자 서명도 똑똑히 밝혀 있지. 한번 보시지. 제가 서류를 들어보니 정말로 은하 씨의 서명과 1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자율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아래쪽에 다른 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갚아야 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정식 차용증이 아니오. 이 문구 자체가 당신이 그녀를 악용했다는 증거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소송이라도 걸어보시지.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사람들은 나를 믿을 거야. 가난한 여자랑 정신 나간 늙은이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은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말아요. 저 사람이 함부로 날뛰게 두지 않을 테니. 저는 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나는 이 일을 경찰에 알리겠소. 만약 한 번만 더 찾아와서 괴롭힌다면 그때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제 단호한 눈빛에 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거칠게 움켜쥐고 주머니에 쑤셔 넣더니 분을 사귀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은하 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선생님을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목소리도 메어 나왔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나는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오. 만약 우리 사이에 인연이 있다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함께 이겨내야지요. 방 안에서 아주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흐릿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드님의 반대와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뎌낼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비난이 있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은 평생 남의 입만 보고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떳떳하고 평온한 것이지요. 작은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은하 씨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폭풍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은하 씨와 왕래한다는 소문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순한 수군거림에서 끝나지 않고 저를 전에 없던 곤경에 빠뜨리는 격렬한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남자와 직접 대면한 후 폭풍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은하 씨와 아주머니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저는 가족이라는 더 큰 폭풍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 준호가 굳은 얼굴로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내, 제 며느리도 불안한 눈빛으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저를 속이실 거예요? 친척들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아버지 또래도 아니고 제 여동생 같은 어린 여자랑 만나신다고 온 동네가 떠들썩해요.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비웃는 거 아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 그 아가씨는 착한 사람이야. 단지 형편이 어려워서 고생하고 있을 뿐이지. 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간 건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안타깝고 좋은 말벗이 되고 싶어서란다. 준호가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안타까워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라고, 기댈 곳을 찾으려고 아버지한테 빌붙는 거라고 해요. 우리 집안 명예는요?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각 안 하세요? 어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아내의 온화한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내 엄마를 잊은 적이 없다. 내 마음속에서 내 엄마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하지만 준호야,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고 숨 쉬고 있다. 나도 곁에 사람이 필요해.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아버지가 평생을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원치 않았을 거다. 며느리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곁에서 돌봐드릴 분이 있다면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몰라. 그렇게 젊은 여자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진심이겠어. 이건 명백한 이용이야. 사회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겠어? 저는 아들이 분노를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마침내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이미 결심했다. 네가 정말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이번 한 번만 아버지를 믿어다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며느리만 남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받아들이기 힘든가 봐요. 부디 이 일로 부자 사이가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은하 씨와 아주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큰형님 댁에 모인 친척들은 저를 보자마자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큰형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제정신이냐? 어떻게 내 조카뻘밖에 안 되는 애랑 엮일 수가 있어?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 전체가 망신이야. 사촌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아들도 반대한다면서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형님 연세에는 조용히 노후를 즐기면서 자식들 체면이나 세워주셔야죠.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눈빛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 아가씨는 돈을 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편찮으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그녀 곁에 있는 것은 즐거움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어서입니다.
큰형님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눈이 먼 개야.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자식들이라도 생각해야지. 계속 고집부리면 우리 형제들도 너를 안 볼 줄 알아라.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제게 등을 돌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난 속에서도 저는 어젯밤 은하 씨의 눈빛을, 아주머니의 떨리는 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60평생을 살았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누구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시끄러운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마음과 단호한 결심을 동시에 안고 걸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 평온함과 가족의 지지, 심지어 명예까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지금처럼 명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어 빠진 차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선택한 길이다. 끝까지 가야 한다. 저 불쌍한 모녀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굳은 결심이 저를 숨막힐 듯한 충격적인 광경으로 이끌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친척들과의 모임 이후 제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밖은 싸늘한 겨울 날씨였지만 제 가슴속은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세상의 비난에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친아들과 형제들에게서 듣는 말은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며 저를 자괴감과 서러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하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또다시 막을 것을 알기에 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익숙한 골목길이 유난히 차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곁에 있을 때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 낡은 나무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볍게 문을 두드리자 은하 씨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눈은 갓 울음을 그친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와주셨군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오후부터 계속 의식이 없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침대 위 아주머니는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몸을 숙여 아주머니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주머니는 희미하게 몸을 뒤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은하 씨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저희들은 허둥지둥 아주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아주머니가 심한 쇠약 상태라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하 씨, 진정해요.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여기 있으니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는 교대로 병상을 지켰습니다. 은하 씨는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었고 저는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 길에 발을 들인 이상 절대 멈출 수 없다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죽을 사러 병원 복도로 나섰을 때 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영감님, 아주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구만. 저 여자 엄마가 아프니 이제 더 목을 조이기 쉬워졌어. 돈이나 두둑이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당신 집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칠 테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선을 넘지 마시오. 그녀는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적 빚도 없소. 돈은 갚을 방법을 찾겠지만 만약 병원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소. 그는 거칠게 웃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시지. 차용증이 내 손에 있는데 경찰도 어쩔 수 없을걸. 당신 명예나 걱정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고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그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앞으로 더 거센 파도가 닥쳐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준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앞에 어떤 서류를 흔들며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를 속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보세요. 방금 그 남자한테서 받아온 그 여자의 차용증이에요. 이게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뭐예요? 제가 서류를 받아들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난번에 봤던 차용증이었지만 다른 펜으로 추가되었던 마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문구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직 돈을 빌렸다는 내용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다 말했어요. 저 여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서 아버지한테 빌붙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남자가 준호에게 접근해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다. 그 남자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눈이 먼 건 아버지예요. 계속 고집 부리시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나가버렸고 저는 텅 빈 집 안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에 들린 차용증이 벌벌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평생 아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창백한 얼굴을 보는 아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어머님이나 잘 돌봐드려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은하 씨와 그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가족까지 깊숙이 끌어들인 소용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불행한 여인의 손을 용감하게 잡을 것인가.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그 선택의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날이 오면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주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는 교대로 병상을 지키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비록 고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삭막한 병실 안에서 저는 이상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외롭게 지내며 그토록 갈망했던 유대감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주머니께 드릴 미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시끄러운 언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급히 나가보니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용증을 든 채 분노에 찬 얼굴로 은하 씨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여기 있을 낯짝이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은 그냥 아버지를 이용하는 사기꾼이라고. 여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변명할 거지? 은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준호야,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여긴 병원이고 저 안에는 은하 씨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어떻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가 있어? 준호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 여자를 감싸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저 여자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면서 남자들한테 접근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빌붙으려는 거잖아요. 아버지, 제발 눈 좀 뜨세요. 저런 여자한테 속지 마시라고요.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은하 씨의 과거가 힘들었고 절박함에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사람을 계산적으로 이용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눈이 먼 게 아니다. 누구보다 똑똑히 보고 있어. 너는 밤새도록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본 적도 한 여자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는 모습을 본 적도 없잖니. 너는 그저 남의 말만 듣고 섣불리 단죄하고 있을 뿐이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죠. 돌아가신 어머니는 다 잊으셨어요. 아버지가 당신 딸버린 여자랑 이러고 다니시는 걸 알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기억 속에 떠올랐습니다. 임종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평안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던 아내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아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제가 차가운 집에서 홀로 늙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아주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준 선생님, 은하야, 그만들 해요. 나 힘들어. 저와 은하, 그리고 준호까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은하 씨는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그만해라. 이 일은 아버지가 책임질 테니 더 이상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 고집 부리신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돌아섰고 제 등 뒤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어머니 침대 옆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모녀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이토록 착한 은하 씨가 이 모든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토록 잔인한 걸까? 자정이 지났을 무렵 저는 답답한 마음에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 어두운 구석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소? 그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러 왔소. 계속 저 여자를 감싸다가는 내가 가진 증거들을 전부 세상에 뿌려버릴 테니 각오하시오. 그때가 되면 저 여자뿐만 아니라 당신도 가족들 얼굴 못 들고 다닐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소. 나는 세상의 입방아 따위 두렵지 않소.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그때는 정말 경찰을 부를 거요. 그는 비웃으며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하 씨가 카페에서 그와 돈을 주고받는 모습, 차용증에 서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은하 씨가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봤지? 그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저 여자를 지키고 싶겠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 과연 누구 말을 믿을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공개되는 순간 은하 씨와 저는 사회적 여론 아래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하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고 여린 어깨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오해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짜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후로 제 인생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며 오직 굳건한 의지만이 저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와 그가 내민 사진들을 마주한 후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를 돌보는 은하 씨의 뒷모습을 보며 끝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이 아가씨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오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진을 공개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자극적인 이야기만을 믿고 기꺼이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주머니의 약을 사러 나간 사이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비수와 같았습니다. 민준아, 늙어서 그게 무슨 망신이냐. 형님, 온 동네가 형님 얘기로 떠들썩해요. 그 여자가 형님 꾀어서 빚 갚으려고 했다면서요. 저는 병원 복도에 선 채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결국 그가 이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진들을 퍼뜨린 것입니다. 제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은하 씨도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 씨, 울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아는 사람들도 믿어줄 겁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요. 그냥 사진만 보고 마음대로 판단할 거예요. 어머니도 얼핏 소문을 들으시고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꿋꿋하게 버텨야 해요.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그 사진이 띄워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는 변명 못하시겠죠? 온 동네가 수군거려요. 아버지가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아직도 저 여자를 믿으세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열한 함정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 말해봤자 준호는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의 입방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아버지는 믿는다. 나는 사람을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 마음으로 본다. 준호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자 병실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선생님, 나는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내 딸, 너무 불쌍한 아이예요. 부디 버리지 말아주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진심으로 우리 은하를 아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모녀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 후 며칠간 여론의 폭풍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어딜 가나 저를 향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 교수님, 늙어서 주책이야. 젊은 여자가 얼마나 영악한데 돈만 노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제 면전에 대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자식들 얼굴이 말이 아니겠어요. 저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지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수록 사람들은 더 의심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하 씨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녀가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며 어깨를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제 외투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냥 떠날게요. 그래야 선생님과 아드님께서 평온해지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베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떠나면 저들의 악의적인 소문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도망쳐야 하지? 은하 씨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상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잠시 집에 들렀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선생님, 댁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이랑 그 은하 아가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서 선생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진들과 악의적인 소문이 이제는 고소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하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함께 맞설 테니.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은하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왔다는 소식은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창백하게 질린 은하 씨의 얼굴을 보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 씨는 여기 남아서 어머님을 돌봐요. 내가 가서 상황을 보고 올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할 테니. 은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앙상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있으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2명의 경찰관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군거리는 이웃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박민준 씨와 김은하 씨가
사기 및 금전적 기만 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사를 위해 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집 안에서 준호가 차가운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저도 모든 진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똑똑히 보고 싶으니까요. 제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친아들이 저를 변호하기는커녕 의심을 풀기 위해 아버지의 명예를 기꺼이 내팽개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고소장과 문제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박민준과 김은아가 공모하여 강민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애정행각으로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 남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쥔 채 손을 떨었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민준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기 행위에도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은아 씨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빌린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갚으라는 등의 조건을 덧붙인 것은 명백히 저 남자의 비열한 행위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은아 씨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바로 연락 가능하십니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와 곧장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은하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마음 굳게 먹고 아는 대로만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고 여린 아가씨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은하 씨는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강민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자율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돈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신과 사귀지 않으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가 그를 만난 것은 빚을 조금만 미뤄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었지 그가 주장하는 부적절한 관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원본 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본은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복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부적절한 조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가 협박하기 위해 나중에 덧붙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즉시 나섰습니다. 저도 그 덧붙여진 문구를 똑똑히 봤습니다. 명백한 위조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록한 뒤 필적 감정을 진행하고 증인들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정의를 찾을 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은하 씨는 기력이 다한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를 부축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이런 일을 겪으시고 아드님께 미움까지 받게 되셨어요. 그냥 저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 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요. 내가 당신의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나는 모든 것을 각오했소. 여기서 내가 당신을 외면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남자도 아니오. 은하 씨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노년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홀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쓰는 것. 하지만 그 후 며칠간
제 집안의 폭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준호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들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문자로 저를 위로했지만 그녀 역시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나를 이해해줬을까? 나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야. 그저 남은 인생을 충실하게 살고 싶었고 불쌍한 아가씨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언젠가는 우리 아들도 이해해주겠지.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으며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요.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진실을 믿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사건이 저를 덮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건은 모든 상황을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뒤틀어 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와 은하 씨는 숨가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입방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딜 가나 박 교수, 제대로 속았네. 젊은 여자가 늙은이를 뭘 보고 만나겠어. 명예도 돈도 다 잃게 생겼군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은하 씨와 아주머니는 더욱 절망할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잠시 집에 들렀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 당직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민준 선생님, 아주머니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벌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화한 미소로 제 손을 잡고 우리 딸을 부탁해요라고 말하던 아주머니의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상실의 공포가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은하 씨는 침대 옆에서 오열하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쇠약해지셔서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하 씨는 통곡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내가 행복해지는 모습도 아직 못 봤잖아. 저는 다가가 아주머니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도 메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은하 씨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아주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민준, 선생님, 우리 딸, 부탁해요. 그 말을 끝으로 아주머니의 눈은 조용히 감겼습니다. 은하 씨가 절규했습니다. 엄마, 저 역시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은하 씨의 세상에 이제는 공허함과 고아라는 슬픔만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장례식은 소박한 집에서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몇몇 이웃들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은하 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28배 부모님을 다 여의다니 불쌍하기도 하지. 하지만 그 박 교수님과의 일은 참 보기 안 좋아. 저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은하 씨가 기댈 수 있도록 제가 버텨주는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은하 씨는 텅 빈 눈으로 툇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 씨, 이제 내가 있소. 어머님 대신 내가 당신을 돌봐줄게요.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엄마도 돌아가셨고 빚은 그대로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를 손가락질해요.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요. 이 세상에는 아직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은하 씨는 제 품에 안겨 한 번도 울지 못했던 것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웬 낯선 남자가 조용히 찾아와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슬픔에 잠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그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준 선생님 맞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아해하는 사이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강민이라는 남자가 내밀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짜 차용증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의 먼 친척 형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연히 그 녀석이 이 아가씨를 협박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녀석의 옛날 서류철에서 제가 찾아낸 원본입니다. 증거로 사용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떠났고 저희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 누명을 벗겨줄 증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웃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진실이 가려질 법적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은하 씨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 증거가 있으니 내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저와 은하 씨 모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주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저희는 텅 빈 집을 정리했습니다. 원래도 소박했던 집은 이제 아주머니의 온기마저 사라져 더욱 춥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하 씨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옆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8배 나이에 빚더미와 세상의 비난, 그리고 고아라는 현실까지 짊어져야 하다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강민의 친척형이 주고 간 서류 뭉치는 제 손에 굳게 쥐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하 씨의 누명을 벗겨줄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은하 씨, 이 서류를 경찰에 제출해야겠소. 진실이 밝혀져야 이 모든 억울함이 끝날 수 있소.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강민 씨가 그 사실을 알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께 또 해를 끼칠까봐 무서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오. 더 이상 저런 사람에게 부당하게 휘둘려서는 안 돼요. 다음 날 저희는 모든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2개의 차용증을 비교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히 조작된 흔적이 있군요. 원본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이자율만 명시되어 있고 강민 씨가 제출한 것과 같은 부적절한 조건은 없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강민 씨를 소환해 대질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저는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의 조사실에서 저는 은하 씨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맞은편에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의 강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영감님, 아주 용을 쓰는구만.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경찰관이 2개의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민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발뺌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서류가 많아서 헷갈렸나 보죠. 하지만 저 여자가 나한테 돈 빌린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누가 그걸 부정했소.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가 위독한 젊은 여자의 약점을 이용해 비열한 조건을 덧붙이고 그녀를 협박했소.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오. 강민은 저를 노려봤지만 경찰관이 2 서류 모두 필적 및 잉크 감정을 보낼 겁니다.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하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은하 씨의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대질 조사가 끝나고 강민은 더 이상 이전처럼 오만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은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아드님께서 저를 더 원망하게 될까봐 걱정돼요. 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게야.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구는 거지.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아들도 나를 그리고 당신을 이해하게 될 게야.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제 마음속에도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준호가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쩌면 더 격렬하게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과 진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민이 제출한 서류는 다른 종류의 잉크와 다른 필체로 조작된 것이 명백하다는 결과였습니다. 그 결론은 마치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와 은하 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강민 씨의 협박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2 분은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은하 씨는 통곡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 진실을 쉽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감정 결과서를 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거라. 모든 게 밝혀졌다. 은하 씨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 준호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놀라는 빛이 스쳤지만 이내 서류를 내려놓으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그렇다 쳐도 저는 아직도 그 젊은 여자가 아버지께 진심이라고 믿지 않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될 뿐입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더 이상 젊지 않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 나는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교감을 원했을 뿐이다.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를 막지는 말아다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부자간의 거리는 아직 멀게 느껴졌지만 적어도 오늘 아들은 제 말을 들어주고 진실을 마주하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마침내 폭풍우가 지나갈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 믿었던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닥쳐와 저를 다시 한번 망연자실하게 만들 줄은 말입니다. 경찰의 감정 결과가 발표된 후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저와 은하 씨의 앞날이 조금은 평탄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잠잠해지려던 폭풍우는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 친구인 광수 씨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어. 방금 들었는데 강민이라는 그놈이 웬 깡패들한테 쫓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군.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자네가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해치려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제 인생이 이런 억울한 누명의 소용돌이에까지 휘말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저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해 있었습니다. 강민은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야. 박민준. 저 영감이 날 입막음하려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방금까지 친구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경찰관은 제 말을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박 교수, 늙어서 아주 수단도 좋네. 젊은 여자 때문에 사람까지 해치려 하다니.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은하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잔인해요. 그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요. 선생님께서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실까봐 무서워요. 저는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겁니다. 경찰이 모든 것을 밝혀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은 여러 곳에 도박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지목한 것은 마지막까지 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비열한 발악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여론은 잠잠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과의 거리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차가웠고 은하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아버지가 여전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보다 남을 더 우선시하고 계시잖아요. 아들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은하 씨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이 생각했어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아드님과 멀어지는 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떠날게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당신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게야. 우리는 그저 떳떳하게 살아가면 돼.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은하 씨는 제 품에 안겨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을 토해내듯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강민이 위독한 상태에서 모든 진실을 자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류를 위조하고
사진을 연출해 은하 씨를 함정에 빠뜨렸으며 제가 자신을 방해하자 앙심을 품고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모두 실토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녹음되었고 수술 직전 서명까지 받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녹취록을 전해 들었을 때 저와 은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꼈습니다. 엄마,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저는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억울함과 누명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큰형님이 저를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를 오해했다. 미안하다. 나는 그저 내 노후가 평안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저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잘 알아요. 저도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준호도 강민의 자백 소식을 듣고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했고 편협했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야. 나는 늙었다.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란다. 준호는 울먹이며 은하 씨를 돌아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 씨, 그동안 심한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두 분이 정말 서로를 아끼신다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마침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하 씨를 데리고 그녀의 어머니 산소에 찾아가 향을 피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따님을 평생 책임지고 아끼겠습니다. 저희 떳떳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웃으며 지켜봐 주세요. 은하 씨는 제 옆에 서서 반짝이는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손을 잡고 노을이 지는 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폭풍우도 결국 지나가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요. 62의 나이에 저는 더 이상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날들, 잡을 수 있는 손 하나, 돌아갈 수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제 노년을 덮여줄 따뜻한 마음 하나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불행 속에서도 맑은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은하라는 젊은 아가씨 곁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작은 집에서 나란히 앉아 저는 그녀의 얼굴 위로 비치는 따뜻한 등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하 씨, 인생이 얼마나 길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풍파는 결국 지나갈 거라고 믿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짝이는 눈으로 작게 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밖에서는 어느덧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우리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62의 나이에 외로운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했던 박민준 선생님은 28배 불행한 아가씨 김은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색했던 첫 맞선에서 시작된 인연은 빚과 오해, 가족의 반대와 경찰 조사라는 거친 소용돌이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의 벼랑 끝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거짓을 이겼고 정의는 불의를 심판했으며 진정한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눈물과 감동이 가득한 한편의 여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민준 선생님은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압박에 맞서 작고 여리지만
강인한 한 여성을 지켜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김은아 씨는 박민준 선생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포용력 덕분에 진정한 기댈 곳을 찾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의심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오직 자신의 마음만이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편견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행복은 용기 내어 붙잡는 자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부자 간의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아들 준호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은하 씨의 진정성과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오해와 원망을 녹여내고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사랑과 믿음만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박민준 선생님과 은하 씨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서로를 보살피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결말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는 저희 여유로운 노후가 앞으로도 의미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